모두 잠든 새벽 2시 누군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프롤로그.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의 어떤 한순간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 기억하는 법이다. 어떤 사람에게 그 기점은 첫사랑의 고백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이가 태어나던 날이며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날이 된다. 박재성에게 그 기점은 65년 생애 중 어느 가을밤 강원도 속초의 한 호텔 방에서 들려온 노크 소리였다. 똑, 똑, 똑. 작고 조심스러운 소리였다. 마치 문을 두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바람 소리인지 헷갈릴 만큼. 그러나 재성은 알아챘다. 잠결에 눈을 뜬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과 함께 그것이 사람의 손길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다. 새벽 2시였다. 아내 순이는 옆방에서 자고 있었다. 허리가 아프다며 따로 예약한 방이었다. 아들 준영 내외는 건너편 방. 동생 재민 내외는 바로 복도 끝. 그렇다면 저 노크 소리는? 재성은 지금도 그 밤을 떠올리면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뛴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떤 오래된 이야기가 막 그 첫 문장을 꺼내는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묘한 예감 같은 것이었다. 그날 밤 그가 문을 열었을 때 복도에 서 있던 사람은 가족 중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아니, 어쩌면 재성 자신도 가장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었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 사람이 꺼낸 이야기는 65년 동안 재성이 자기 자신에 대해 믿어왔던 모든 것을 단 한 장의 편지로 뒤흔들어 놓았다. 이것은 그 밤의 이야기이다. 1막 가족여행의 시작. 10월의 마지막 금요일 아침, 박재성은 새벽 5시에 눈이 떠졌다. 습관이 몸에 배인 탓이었다. 35년을 중학교 국어교사로 살면서 새벽에 일어나는 버릇이 들었고 정년 퇴직을 한 지 이제 막 2해가 지났지만 몸은 아직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욕실로 들어가 세수를 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잠깐 들여다보았다. 머리카락은 완전히 하얗게 새어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를 잡았다.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여전히 반듯하게 서 있었고 눈빛은 아직 흐리지 않았다. 오늘은 가족여행을 떠나는 날이었다. 재성의 아내 순이가 석 달 전부터 준비한 여행이었다. 속초에 있는 호텔을 예약하고 일정을 짜고 가족들에게 하나하나 연락을 했다. 동생 재민 내외, 아들 준영 내외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건 사실 흔치 않은 일이었다. 각자 바쁜 삶이 있었고 무엇보다 이 가족들 사이에는 서로 직접 입 밖에 꺼내지 않는 어색함이 있었다. 재성이 4년 전 정순이와 재혼했을 때 아들 준혁은 22살이었다. 아직 대학을 다니던 나이였다. 그는 아버지의 재혼에 대놓고 반대하지는 않았다. 다만 결혼식 날 처음으로 순이를 마주한 준혁의 눈빛이 조금 먹먹했다는 걸 재성은 오래 기억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웃었다. 그 웃음이 오히려 더 마음에 걸렸다. 순이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결혼 초기 그녀는 준혁에게 다가가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 선물을 사기도 하고 준혁이 좋아하는 요리를 배우기도 했다. 그러나 준혁은 늘 정중하게 그러면서도 일정 거리를 두고 그녀를 대했다. 예의는 있었지만 마음은 닫혀 있었다. 순이는 그 벽이 언젠가 무너질 거라 믿었지만 4년이 지난 지금도 그 벽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동생 재민은 또 다른 문제였다. 재민은 형을 좋아했다. 아니, 정확하게는 형에게 미안했다. 오래전에 생긴 빛 같은 감정이었다. 두 형제는 어린 시절부터 사이가 나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재민이 결혼을 하고 사업이 잘 풀리고 집을 사고 아이를 키우는 사이 형 재성은 그보다 훨씬 조용하고 단조로운 삶을 살았다. 교사로서 성실하게 살았지만 화려하지는 않았다.
전처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난 후 몇 년간은 더 그랬다. 재민의 아내 유경은 그 모든 상황을 옆에서 지켜봤다. 유경은 묘한 여자였다. 말이 많은 편도 아니고 나서는 편도 아니었다. 그러나 사람을 읽는 눈이 날카로웠고 언제나 누군가의 고통에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었다. 재성은 그런 유경을 오래전부터 가족 중에서 가장 신뢰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그런 유경이 이번 여행에서는 어딘가 달랐다. 재성이 아직 그걸 깨달은 것은 아니었다. 그건 여행이 시작되고 나서야 조금씩 서서히 느끼게 되는 것이었다. 오전 9시 재성의 아파트 앞으로 2대의 차가 도착했다. 하나는 준혁이 운전하는 차였고 하나는 재민의 차였다. 순이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면서 밝게 손을 흔들었다. 검정 트렁크를 끌고 나온 그녀의 얼굴에는 들뜬 기색이 역력했다. 오빠, 일찍 왔네요. 어머, 형부도 벌써. 순이가 재민 내외를 보며 반갑게 소리쳤다. 재민이 차에서 내리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유경도 내렸다. 그녀는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묶었다. 재성을 보았을 때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아주 잠깐 보통과는 달리 어딘가 무거워 보인다는 인상이 스쳤다. 그러나 재성은 기분 탓이겠거니 했다. 준혁이 차에서 내리며 아버지를 향해 손을 들었다. 아버지, 짐 드릴게요. 괜찮아. 많지 않아. 재성이 트렁크를 직접 들고 걸어갔다. 준혁이 그 옆에 나란히 섰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지만 그게 어색하지는 않았다. 오랫동안 쌓인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조용한 이해 같은 것이 그 침묵 안에 있었다. 수진이 순이 옆에 붙어서 밝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머님, 이번에 식당도 다 알아봤어요. 속초 항구 근처에 오징어 순대 잘하는 집이 있는데. 어머, 수진아. 준비를 많이 했네. 아, 여행 오기 한 달 전부터 찾아봤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언제나 밝고 큰 편이었다.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주는데 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녀가 있으면 침묵이 오래 유지되는 법이 없었다. 차 2대의 짐을 싣고 출발한 것은 오전 9시 반이었다. 서울을 빠져나갈 때는 아직 안개가 조금 끼어 있었지만 홍천을 지나면서 하늘이 맑게 개었다. 10월 말의 고속도로 양쪽으로 붉고 노랗게 물든 단풍이 가득했다. 재성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운전은 아들 준혁이 했다. 뒷자리에 순이와 수진이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다. 어디서 뭘 먹고 어디를 구경하고 여행지에서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그 목소리들이 재성의 귓가에서 조용히 흘러갔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어디선가 아주 오래전 아버지와 이 길을 달리던 기억이 떠올랐다. 아버지 박정환. 그가 세상을 떠난 것은 8년 전이었다. 폐암이었다. 재성이 57살이던 해였다. 아버지는 죽기 전 반년을 병원에서 보냈고 재성은 퇴근 후마다 병원을 찾았다. 어머니는 이미 그보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터라 병수발은 거의 재성의 몫이었다. 아버지는 임종 직전까지도 크게 말이 없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재성의 손을 잡고 무언가를 말하려 했다. 기침이 너무 심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재성은 고개를 숙여 귀를 가져다 댔다. 아버지가 내뱉은 말은 단 한마디였다. 재성아, 미안하다. 재성은 그 말을 들으며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다. 아버지, 미안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더 효도를 못해서 죄송하지. 아버지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날 새벽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재성은 그 미안하다는 말을 8년 동안 가끔 생각했다. 늙은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흔한 인사말이라고 여겼다. 더 잘해주지 못했다는 뜻일 거라고.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 여행에서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될 거라는 것을 그는 아직 전혀 몰랐다. 아버지, 조금만 더 가면 설악 휴게소예요. 준혁의 목소리에 재성은 눈을 떴다. 그래. 배고프지? 아, 뭐 괜찮아요. 아버지는요? 나도 괜찮다. 두 사람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 침묵이 편안했다. 재성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운전에 집중한 준혁의 옆모습. 어느새 이렇게 컸는지. 어릴 때는 무릎에 앉아 책 읽어달라고 조르던 녀석이. 재성은 슬쩍 눈을 돌렸다. 창밖에 단풍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속초에 도착한 것은 오후 2시가 조금 넘어서였다. 바다가 보이는 5층짜리 소규모 호텔이었다. 로비에 들어서자 바닷바람 냄새가 살짝 섞인 공기가 코끝을 건드렸다. 체크인을 마치고 각자 방으로 올라갔다. 재성의 방은 303호였다. 창문을 열자 동해 바다가 그대로 펼쳐졌다. 10월의 바다는 여름과 달리 조용하고 깊었다. 파도가 느리게 그러나 단단하게 밀려왔다 물러갔다. 그는 잠시 그 바다를 바라보았다. 아버지와 함께 왔던 그날도 이런 날씨였던 것 같았다. 재성이 25이던 해. 아버지가 갑자기 단둘이 여행을 가자고 했다. 이유는 없었다. 그냥 가자고 했다. 그때 아버지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 노크 소리가 났다. 재성이 문을 열었다. 순이었다. 그녀는 이미 가볍게 외출 준비를 마친 차림이었다. 저녁 먹기 전에 산책 좀 하자고요. 한국까지. 수진이가 시장도 있다고 하던데. 그래요. 재성이 코트를 걸쳤다. 오늘 날씨 좋다. 당신 어때요? 많이 피곤해요? 아니요. 잘 잤는지 모르겠지만 차에서 조금 졸았어요. 순이가 웃었다. 우리 자주 나와야겠다. 여기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게요. 재성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순이가 살짝 놀란 듯 눈을 깜빡였다가 이내 손을 꼭 잡아왔다. 두 사람은 복도로 나왔다. 마침 재민방에서 유경이 나오고 있었다. 세 사람이 마주쳤다. 유경이 재성을 보았다. 그 눈빛이 잠깐, 아주 짧은 순간 이상하게 멈추었다. 재성은 그게 신경 쓰였다. 그러나 유경은 이미 자연스럽게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어머, 형님, 형수님도 나오셨어요? 같이 가요. 이막 어색한 시선. 속초 중앙시장은 저녁 전이라 사람들이 제법 붐볐다. 수진이 앞장서서 건어물 골목을 지나갔다. 오징어 다리를 굽는 냄새가 진하게 났다. 순이가 오징어 한 봉지를 집어들고 가격을 물었다. 재미는 말없이 호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걷고 있었다. 준혁은 수진의 뒤를 따르며 이것저것 들여다보았다. 유경은 재성의 옆쪽으로 반 발자국 가까이 걷고 있었다. 재성이 그걸 의식한 것은 시장을 절반쯤 지났을 때였다. 순이와 수진이 어물전 앞에 멈춰 섰고 재민과 준혁이 그쪽으로 향하면서 자연스럽게 재성과 유경만 조금 뒤처지는 상황이 되었다. 유경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 응.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재성이 유경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앞을 보며 걷고 있었다. 표정이 이상했다.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어떤 결심을 다지는 사람처럼 입술이 굳어 있었다. 무슨 말? 그게. 유경은 말을 시작하다 멈추었다. 그리고 앞에서 순이가 큰 소리로 불렀다. 여보, 이리 와봐요, 이거 봐요. 재성이 돌아보았다. 순이가 커다란 대게를 들고 손짓하고 있었다. 재성은 유경을 보았다. 아, 아니에요. 유경이 먼저 말했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저으며 옅게 웃었다. 별거 아니에요. 나중에요. 그 나중에요 라는 말이 이상하게 재성의 마음에 걸렸다. 그는 잠깐 유경의 얼굴을 다시 보았지만
그녀는 이미 순이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저녁 식사는 항구 근처 횟집에서 했다. 6명이 둘러앉은 넓은 좌식 방이었다. 수진이 미리 예약해둔 곳이라 상차림이 빠르게 나왔다. 화로회와 매운탕, 가자미구이, 해물전. 술을 마시는 것은 재민뿐이었다. 재성은 평소에도 술을 거의 하지 않았고 준혁은 다음날 운전을 이유로 사양했다. 여자들은 복분자를 조금씩 따랐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수진이 분위기를 계속 이끌었다. 결혼 초기 이야기, 어릴 때 준혁이 얼마나 겁쟁이였는지에 대한 이야기, 재민 가족이 여행을 다닌 에피소드들. 준혁은 어색해하면서도 웃었고 순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반응했다. 재성은 조금 조용한 편이었다. 그는 유경이 하려던 말이 무엇인지 계속 마음에 걸렸다. 식사 자리에서 유경은 재성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식사 내내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했다. 그러나 재성은 가끔 자신이 무언가를 말할 때 유경의 시선이 자기 얼굴에 머무는 것을 느꼈다. 그 시선은 보통의 관심과는 달랐다. 뭔가를 살피는 것 같기도 하고 안쓰러워하는 것 같기도 한 설명하기 어려운 눈빛이었다. 재민이 소주를 따르며 말했다. 형, 오래간만이다. 이렇게 다 같이 모이는 거. 그러게.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좋아하셨을 텐데. 재성이 잠깐 멈추었다. 그렇지. 속초 좋아하셨잖아. 형이랑 젊었을 때 왔다고 항상 말씀하셨잖아. 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25대. 아버지가 갑자기 가자고 해서. 왜 갔어? 아무 이유도 없이? 이유는 몰랐어. 그냥 아버지가 가자고 해서 따라갔지. 재민이 소주잔을 들며 혼잣말처럼 했다. 아버지가 속 깊은 분이셨지. 말씀은 별로 없으셨지만. 그 말에 유경이 잠깐, 아주 잠깐 시선을 내렸다. 재성은 그것을 보았다. 그리고 오늘 아까 시장에서 유경이 하려던 말이 다시 떠올랐다. 밥이 입안에서 갑자기 맛이 없어졌다. 그는 생선을 집어 입에 넣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대화에 참여했다. 그러나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는 동안 그는 유경의 그 눈빛을 자꾸 떠올렸다.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 무언가가 자신과 관련된 것이라는 느낌이 저 가슴 깊숙이에서부터 올라왔다. 재성은 이불을 당겨 덮었다. 이런 예감이 틀리기를 바랐다. 그러나 예감이란 것은 대개 틀리지 않는다. 산막 첫 번째 균열. 다음 날 아침은 맑았다. 설악산 단풍을 보러 가는 일정이 오전에 잡혀 있었다. 아침 8시에 로비에 모여 2대의 차로 이동하기로 했다. 준혁과 수지는 이미 아침을 먹고 내려와 있었다. 재민은 조금 늦었고 유경은 재민보다 먼저 내려왔다. 재성이 로비에 도착했을 때 유경은 혼자 창가 소파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재성이 그쪽으로 걸어갔다. 형수, 일찍 내려왔네. 유경이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약간의 피로가 보였다.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은 기색이었다. 잠이 일찍 깨서요. 형님도 일찍 오셨네요. 나야 원래 일찍 일어나는 체질이니. 재성이 그녀 옆에 앉았다. 바다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잠깐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 침묵이 재성에게는 이상하게 무거웠다. 형수, 어제 시장에서 하려던 말이 뭐였어? 유경의 손이 무릎 위에서 살짝 긴장했다. 재성은 그걸 보았다. 아, 그게요. 유경은 입술을 조금 적셨다. 형님, 잠깐 시간이 있으시면 저랑 따로 얘기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아니, 지금은 좀 어렵고요. 오늘 설악 다녀오고 나서 저녁 전에라도. 아니면 산책하면서라도. 그녀의 눈빛이 진지했다. 장난이나 가벼운 대화를 청하는 눈빛이 아니었다. 재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얘기해요. 감사해요, 형님. 유경이 얼핏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그 미소가 슬퍼 보였다. 기쁜 일을 앞두고 짓는 미소가 아니었다. 재성은 마음이 더 묵직해졌다. 설악 단풍은 아름다웠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간 권금성에서 내려다본 설악산은 가을로 가득했다. 붉고 노랗고 주황빛으로 가득한 산이 아래로 깔려 있었고 그 너머로는 속초 시내와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다. 수진이 연신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순이도 핸드폰을 들어 경치를 담았다. 준혁이 아버지 옆에서 조용히 풍경을 바라보았다. 재민이 재성에게 말했다. 여기 케이블카 탄 게 진짜 오래됐다. 그러게. 어릴 때 아버지가 데려왔었잖아. 기억해? 재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하지. 형은 무섭다고 케이블카 안 타려고 버텼잖아. 재민이 피식 웃었다. 그랬던가. 기억 안 난다. 재민아. 응. 아버지가 그때 무슨 말 했었는지 기억해? 재민이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말? 뭐 특별한 거 있었어? 아니. 그냥 문득. 재성은 고개를 돌렸다. 아버지와 처음 속초에 왔던 날. 그때 아버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었다. 아들아,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보다 어디로 가는지가 더 중요한 거야. 어디서 왔는지가 어디서 왔든 어떻게 살았는지가 그 사람의 전부야. 그 말을 당시의 재성은 그냥 아버지의 인생 훈계로 들었다. 지금 와서 다시 떠올리니 그 말이 갑자기 다른 무게로 느껴졌다. 어디서 왔는지보다. 재성은 그 말을 마음속에서 반복했다. 오후가 되어 산에서 내려온 뒤 가족들은 커피숍에 들어갔다. 재민은 잠깐 먼저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했고 순이와 수지는 테이블을 잡으러 들어갔다. 준혁도 따라 들어갔다. 밖에 재성과 유경만 남았다. 유경이 말했다. 형님, 저 담배 피우는 형부 찾고 올게요. 형님은 잠깐 저랑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재성이 따라 나섰다. 유경은 커피숍 뒤편 주차장 쪽으로 걸었다. 바람이 꽤 불었다. 나무 사이로 나뭇잎들이 우수수 날렸다. 재미는 보이지 않았다. 유경이 걸음을 멈추었다. 형님. 응. 저 뭔가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여행 오기 전부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재성이 유경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혹시 형님, 1978년이라는 해를 기억하세요? 재성이 눈을 깜빡였다. 1978년? 네. 내가 22살 때인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해가 왜? 유경이 잠깐 눈을 감았다. 저희 어머니가 그 해에 형님 아버지를 아셨어요. 재성이 굳었다. 유경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런데 그 순간 주차장 쪽에서 재민이 나타났다. 여기 있었어? 뭐해? 유경이 빠르게 표정을 정리했다. 아, 형님이랑 바람 좀 쐬고 있었어요. 들어가요. 재민이 특별한 의심 없이 앞서 걸었다. 유경이 재성을 보았다. 오늘 저녁에 꼭 따로 얘기를 드릴게요. 형님. 그 말의 무게가 재성의 발걸음을 잠깐 붙잡았다. 유경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는 사이였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는 아직 몰랐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알고 지낸 사이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저녁은 호텔 인근 식당에서 순두부찌개로 간단하게 먹었다. 분위기는 전날 저녁보다 더 조용했다. 재미는 낮에 바람을 많이 맞아서인지 피곤한 기색이었고 순이는 순이대로 산을 오르내린 탓에 발이 아프다며 종종 표정을 찌푸렸다. 수진 혼자 분위기를 살리려 했지만 오늘은 그것도 역부족이었다. 저녁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면서 유경이 재성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 오늘 밤에 시간 되실까요? 제가 방으로 찾아가도 될까요? 재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순이가 그 대화를 들을 위치에 있지는 않았다. 재민도 앞서 걸었다. 방으로 들어온 재성은 옷을 벗고 침대에 앉았다. 1978년. 유경의 어머니. 아버지. 그는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다. 단단하고 무뚝뚝했지만 자식들에게 엄격하게 대한 적은 없었다. 재성이 교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별말 없이 허락했고, 재민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도 걱정은 했지만 막지는 않았다. 돈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자식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으려고 늘 애썼다. 아버지에 대해 불만이 있었던 적은 없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조용하고 말이 없는 분이었다. 재성이 어린 시절 어머니가 자신을 안아주는 기억이 많지 않았다. 나중에는 그게 어머니의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유독 재민에게 더 다정했던 것 같기도 했다. 그게 단지 기억의 왜곡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랬는지. 재성은 그 기억의 끄트머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는 불을 끄고 누웠다. 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다. 잠이 오지 않았다. 사막 문제의 밤. 새벽 2시 3분. 재성은 자다가 깼다. 아니, 정확히는 잠이 든 것이 아니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의식은 계속 깨어 있었다. 파도 소리가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들려왔고 복도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때 노크 소리가 났다. 똑, 똑, 똑. 작고 조심스러운 소리였다. 재성은 눈을 떴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섰다. 슬리퍼를 끌고 문 쪽으로 걸었다. 잠금 장치에 눈을 가져다 댔다. 문 아래 빛이 새어 들어왔다. 복도에 사람이 있었다. 재성은 조용히 문을 열었다. 최유경이 서 있었다. 그녀는 베이지색 얇은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다. 복도는 차가웠고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울었거나 오래 잠을 못 자서거나 두 가지 다일 수도 있었다. 재성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유경 씨. 형님, 죄송해요. 이 늦은 시간에. 아니요. 들어와요. 재성이 한 발 물러섰다. 유경이 안으로 들어왔다. 재성이 불을 낮게 켰다. 그녀는 의자에 앉지 않고 서 있었다. 손에 무언가 들고 있었다. 낡은 편지 봉투였다. 누런 빛이 감도는 오래된 종이였다. 봉투 앞면에 무언가 쓰여 있었지만 불빛이 약해서 잘 보이지 않았다. 재성이 말했다. 뭘 들고 온 거예요? 유경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이 촉촉했다. 형님. 저 오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았는데 낮에 계속 기회가 없어서. 미안해요. 이 늦은 시간에. 괜찮아요. 앉아요. 재성이 다시 말했다. 유경이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재성은 침대 끄트머리에 걸터 앉았다. 잠깐 침묵이 흘렀다. 유경이 편지 봉투를 두 손으로 잡고 말했다. 형님. 이 편지는 형님 아버지가 저한테 남긴 거예요. 재성이 굳었다.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2달 전에 저한테 직접 주셨어요. 재성은 아버지가 입원해 있던 마지막 달들을 기억했다. 그 무렵 유경이 병원을 몇 번 찾아간 것은 알고 있었다. 재민의 아내이니 당연한 일이라고만 생각했다. 아버지가 형수한테 편지를 줬다고요? 왜요? 유경이 입술을 꽉 깨물었다. 형님, 이걸 말씀드리는 게 맞는 건지 제가 진짜 오래 고민했어요. 8년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8년을 혼자 갖고 있었어요. 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유경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렀다. 저희 어머니가 올봄에 돌아가셨어요. 재성이 눈을 깜빡였다. 그랬어요? 몰랐는데. 미안해요. 아니에요. 알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셨어요. 형님한테 꼭 이 편지를 전해달라고. 재성의 심장이 천천히 수직으로 내려가는 것 같았다. 형님 아버지 편지인데 저희 어머니가 전해달라고 했어요. 유경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내밀었다. 재성은 그것을 받아들었다. 봉투 앞면에는 아버지의 글씨체가 있었다. 재성은 그 필체를 보자마자 숨이 잠깐 막혔다. 연필로 쓴 글씨였다. 아버지는 말년까지 연필을 고집했다. 그리고 그 위에 쓰인 이름. 박재성에게. 재성은 그 글씨를 한참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죽기 2달 전에 썼다는 편지. 그리고 그 편지를 재성에게 직접 주지 않고 유경에게 맡겼다는 것. 유경의 어머니를 통해 전해달라는 말을 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아주 단순한 일일 리가 없었다. 재성이 말했다. 읽어봐도 돼요? 네. 형님이 읽어보셔야 해요. 재성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오래된 종이라 봉투 입구가 바스러질 것처럼 위태로웠다. 안에서 종이 2장이 나왔다. 아버지의 연필 글씨로 가득했다. 재성은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재성에게. 이 편지를 내가 읽을 때 아비는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이걸 직접 내 손에 주지 못하고 이런 방법을 택한 것을 용서해라. 아비가 살아서 말하기에는 이게 너무 오래된 일이고 너무 무거운 일이라. 유경이가 대신 전해준다면 그 아이의 온기가 조금은 이 차가운 말들을 따뜻하게 해줄 것 같았다. 재성아,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다. 이 말을 쓰는데 손이 몇 번이나 멈추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거짓말로 눈을 감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겠다. 내가 2살이던 해 나는 속초에서 한 여자를 만났다. 그녀의 이름은 오선이었다. 유경이의 어머니다. 그녀는 혼자서 아기를 낳고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처지였다. 나는 그녀를 오래 알고 있었다. 사랑했는지도 모른다. 그녀가 부탁했다. 아이를 살려달라고. 제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나는 내 어머니에게 사정을 말했다. 내 어머니는 처음에는 거절했다. 그러다가 받아들였다. 이유는 묻지 않는다. 그것이 어머니의 선택이었으니. 그렇게 너는 우리 집에 왔다. 우리는 너에게 이 사실을 끝까지 말하지 않기로 했다. 오선이도 그걸 알고 조용히 살았다. 오래전에 결혼해서 제주에서 살았다. 가끔 편지를 보내왔다. 아이가 잘 있냐고. 그것뿐이었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그게 나쁜 짓이었다. 재성아, 너는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반듯하게 자랐다. 성실하고 따뜻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알았다. 그건 오선이를 닮아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보다 어떻게 살았는지가 그 사람의 전부다. 그 말은 아비가 죽으면서도 믿는다. 미안하다. 이 말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지만 달리 할 수 있는 말이 없다. 오선이도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도 이미 늙었을 테지만. 만나든 안 만나든 그건 전적으로 너의 선택이다. 아비는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겠다. 다만 한 가지만.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이다. 어디서 왔든 내가 본 가장 좋은 사람이다. 2016년 가을. 박정환. 재성은 편지를 다 읽고도 한동안 그 마지막 줄을 바라보았다.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이다.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는 그걸 느꼈다. 그러나 그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 유경이 조용히 말했다. 형님. 재성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형님, 숨 쉬세요. 그 말에 재성은 자신이 숨을 참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저희 어머니가 형님을 낳은 후에 형남의 아버지에게 맡겼어요. 사정이 있었어요. 당시 어머니 집안이 너무 어려웠고
형님 아버지는 어머니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분이었다고 하셨어요. 재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형님 아버지와 사랑하는 사이는 아니셨어요. 그냥 오래 알고 지낸 사이. 어머니가 힘들 때 도움을 받은 분. 그런데 그분이 아이까지 받아주셨다고. 유경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어머니는 평생 형님을 멀리서 지켜보셨어요. 교사가 됐다는 것도 알고, 결혼한 것도 알고, 준혁이가 태어난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자기 욕심으로 아이 인생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재성이 편지를 접었다. 손이 계속 떨렸다. 그는 그것을 억지로 멈추지 않기로 했다. 왜 형수한테 맡긴 거예요? 아버지가. 유경이 잠깐 멈추었다. 제가 어머니 딸이니까요. 그리고 형님 가족과 연결된 사람 중에서 어머니가 그나마 닿을 수 있는 사람이 저였으니까요. 재민 씨와 결혼하기 전부터 어머니는 저와 형남의 집안이 연결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게 우연인지 어머니가 바라신 건지는 저도 몰라요. 재성은 고개를 들었다. 그는 유경의 눈을 바라보았다. 형수. 네. 고마워요. 이걸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유경이 눈물을 닦았다. 저도 8년을 고민했어요. 말해야 하나 말하지 말아야 하나. 아버지 유언대로라면 형님이 알아야 하는 건데. 그런데 말을 하면 가족이 흔들릴 것 같아서. 재민 씨한테도 아직 말을 못했어요. 재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는 편지를 다시 펼쳤다. 아버지의 글씨를 손가락으로 살짝 짚었다. 오래된 연필 글씨. 이미 조금 흐려져 있었다. 어머니는. 재성이 말했다. 돌아가셨다고 했죠. 올 봄에요. 제주에서. 그래요. 재성은 눈을 감았다. 오선이라는 이름을 마음속에서 소리 없이 불러보았다. 그 이름은 처음 듣는 것인데 이상하게도 낯설지가 않았다. 마치 오래전에 한 번쯤 들어본 것 같은 느낌. 아니면 몸 어딘가에 새겨진 기억 같은 것. 편지는 있어요? 어머니가. 유경이 잠깐 망설였다. 있어요. 그녀가 카디건 안쪽 주머니에서 다른 봉투를 꺼냈다. 이것도 오래된 봉투였다. 어머니가 형님한테 쓰신 편지예요. 아버지 편지 읽으시고 괜찮으시면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재성이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러나 바로 열지는 않았다. 유경이 일어섰다. 형님, 저는 들어갈게요.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드린 것 같아서. 필요하신 것 있으면 연락 주세요. 유경 씨. 재성이 불렀다. 유경이 멈추었다. 오래 혼자 갖고 있어서 힘들었죠. 유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다. 고마워요. 유경이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로 나간 그녀의 발소리가 조용히 멀어졌다. 재성은 혼자 남았다. 방 안에는 낮게 켜진 조명과 창밖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만 있었다. 그는 2개의 편지를 손에 쥔 채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한참 동안. 그리고 천천히 2번째 편지 봉투를 열었다. 재성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없겠구나. 너를 낳은 사람이 이름도 모르는 사람의 편지를 받는 게 이상하겠지. 그래도 써야 할 것 같아서 써. 내가 2살 때 너를 보냈다. 그때 나는 19살이었다. 무섭고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도 너를 버린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정환 씨가 좋은 분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 집에 가면 따뜻할 거라고 믿었어. 그 믿음이 맞았어. 내가 교사가 됐다는 거 유경이한테 들었다. 국어 선생님이라고. 나는 그 말이 왜 그렇게 기쁘던지 모르겠어. 선생님은 좋은 직업이야. 너한테 뭔가를 물어봐도 되냐?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책 읽어줄 때 어떤 기분이었어? 나는 그게 궁금했어.
평생 내가 못해준 것들을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다고 바랐거든.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는 선생님이라면 분명히 좋은 사람일 거야.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을게. 그 말은 너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니까. 대신 고맙다는 말 할게. 잘 살아줘서. 좋은 사람이 돼줘서. 그거면 돼. 오선이. 재성은 그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접어서 봉투에 넣고 그것을 탁자 위에 놓았다. 그리고 침대에 등을 기댔다. 눈을 감았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아직 이 모든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다. 어딘가 먼 곳에 있는 이야기 같기도 했다.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이 아직 온전히 몸으로 와닿지 않았다. 그러나 손은 여전히 조금 떨리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느끼면서 눈을 감은 채 새벽을 지났다. 창밖에서 파도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오막 숨겨진 과거 공개. 아침이 왔다. 재성은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잠이 든 것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새벽을 보냈다. 눈을 뜨니 창밖으로 동해의 아침이 들어오고 있었다. 주황빛 햇살이 바다 위를 물들이고 있었고 파도는 여전히 조용하게 밀려왔다. 그는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바라보았다. 얼굴이 늙었다. 하얀 머리카락. 깊은 주름. 그러나 눈빛은 달랐다. 어젯밤 이전과 이후로 나뉜 사람의 눈이었다.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보다 어떻게 살았는지가 그 사람의 전부다. 그 말을 25살 때 속초에서 처음 들었다. 그때 아버지는 그 말을 왜 재성에게 했을까? 이미 그 무렵부터 언젠가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걸까? 결국 말하지 못하고 편지를 남겼다. 재성은 천장을 바라보았다. 아버지에게 화가 났는가? 솔직히 말하면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화가 났다고 하면 쉽고 단순하겠지만 사람의 감정은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는다. 배신감도 있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아버지가 그 말을 끝까지 꺼내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에 대한 안쓰러움도 있었다. 미안하다고 했던 임종의 말. 그게 이것이었구나 하는 이해도. 그리고 오선이라는 이름. 19살에 혼자서 아이를 낳고 낯선 사람에게 맡기고 60년을 멀리서 바라본 사람. 나는 그게 궁금했어.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책 읽어줄 때 어떤 기분이었어? 그 문장을 다시 생각했다. 재성은 교단에 서서 아이들에게 시를 읽어준 날들이 많았다. 국어 선생님으로서 소리내어 글을 읽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믿었다. 말로 전해지는 온기라는 것이 있다고 믿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어쩌면 선생님 아버지에게서 온 게 아니라 몸 어딘가에 새겨진 어떤 그리움에서 온 것일 수도 있었다. 그는 그 생각을 더 이어가지 않았다. 호텔 조식당은 8시부터였다. 재성이 내려갔을 때 준혁과 수진이 이미 와 있었다. 재미는 아직이었고 유경은 재성보다 조금 먼저 왔는지 커피를 들고 있었다. 재성이 유경의 눈을 보았다. 유경도 그를 보았다. 말은 없었다. 그러나 그 짧은 시선 교환에 많은 것이 담겼다. 재성은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유경이 눈을 감았다가 뜨며 대답을 대신했다. 준혁이 아버지를 보며 말했다. 아버지, 못 주무신 것 같은데요. 조금 깊이 못 잔 것 같긴 해. 오늘은 좀 쉬셔요. 무리하게 다니지 말고. 그래. 수진이 식판을 내밀었다. 아버지, 이것저것 담아왔어요. 드셔보세요. 재성이 수진을 보았다. 고마워요. 순이가 늦게 내려왔다. 그녀는 얼굴이 빠른 편이 아니었다. 아침을 준비하는데 늘 시간이 걸렸다. 그녀가 자리에 앉으면서 재성의 얼굴을 보았다. 여보, 얼굴이 왜 그래요? 못 주무셨어요? 좀 그랬어. 왜요? 어디 불편해요? 아니요. 그냥 잠이 안 오던데.
순이가 재성의 얼굴을 조금 더 들여다보다가 더 묻지 않았다. 그러나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은 느낀 것 같았다. 그녀는 커피를 따르면서 유경 쪽을 한번 보았다. 유경은 자연스럽게 수진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아침을 먹는 내내 재성은 조용했다. 준혁이 오늘 일정을 이야기했다. 오전에는 바다 산책, 오후에는 가까운 카페에서 쉬다가 저녁에 출발하는 일정이었다. 내일 오전에는 서울로 돌아가야 했다. 재민이 늦게 내려왔다. 재민은 유경 옆에 앉았다. 재성은 동생을 바라보았다. 그는 재민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재민은 자신의 친동생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이상하게도 두 사람 사이에 있는 무언가를 흔들지 않았다. 60년을 함께 자란 사람. 어린 시절 싸우고 화해하고 서로의 결혼식에서 울고 아버지 장례식에서 붙잡고 지낸 사람. 그건 피가 만든 게 아니었다. 시간이 만든 것이었다. 재성은 그것을 알았다. 그러나 알면서도 뭔가 어딘가가 쓸쓸했다. 그것은 재민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65년 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바뀌었다는 데서 오는 종류를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이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재민이 먼저 방으로 올라갔다. 준혁과 수진도 산책 준비를 하러 올라갔다. 순이가 재성 옆에 남았다.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여보, 뭔 일 있어요? 재성이 순이를 바라보았다. 이 사람에게 말해야 하는가? 지금 이 순간 말하는 것이 맞는가? 그는 잠깐 고민했다. 어젯밤에 유경 씨한테 연락이 왔어요. 유경 씨가요? 왜요? 나중에 천천히 얘기할게요. 순이의 눈빛이 좁아졌다. 나중에요? 지금 말하면 안 돼요? 지금은 내가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순이가 입을 꾹 다물었다. 그녀는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걱정을 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 경계가 순이에게는 항상 불분명했다. 무슨 나쁜 얘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좀 복잡한 이야기예요. 형수님이 무슨 복잡한 이야기를 밤중에 해요? 재성이 한숨을 작게 내쉬었다. 순이 씨, 나중에 제대로 얘기할게요. 오늘 저녁 전에. 순이는 더 물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눈이 유경 쪽으로 향했다. 유경은 이미 식당 밖으로 나간 후였다. 오전 산책은 해변을 따라 걸었다. 바닷바람이 10월답게 차가웠다. 파도는 부서지며 하얗게 번졌다. 준혁이 수진과 함께 앞서 걸었고 재민과 유경이 그 뒤를 따랐다. 재성과 순이는 가장 뒤에 걸었다. 재성은 걸으면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저 바다 너머 어딘가에 오선이라는 여자가 살았다. 제주에서 아들의 모습을 멀리서 알아가면서 내가 못해준 것들을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다고 바랐거든. 재성은 그 문장을 다시 생각했다. 그 여자는 아들에게 책을 읽어주지 못했다. 안아주지 못했다. 이름을 불러주지 못했다. 재성 역시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책을 많이 읽혀달라고 조르지 않았다. 어머니는 조용한 분이었다. 다정한 분이었지만 몸으로 표현하는 분은 아니었다. 그게 어머니의 성격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어머니의 성격만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도 나름의 무게를 지고 살았겠구나. 재성은 그 생각을 하면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순이가 옆에서 그를 바라보았다. 여보. 응. 힘들어 보여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은데. 재성이 순이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이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다. 재성은 잠깐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어젯밤에 유경 씨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버지요? 오늘 저녁에 제대로 얘기할게요. 우리 둘이서.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두 사람은 다시 걸었다. 파도가 발밑에서 부서졌다.
육막 가족 붕괴 직전. 점심 식사 자리에서 사건이 터졌다. 아니, 터졌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다. 그것은 서서히 균열이 가다가 어떤 작은 계기로 인해 소리를 내게 된 것이었다. 일행은 항구 근처 식당으로 들어갔다. 해물라면과 회덮밥을 시켰다. 자리는 붙어 앉게 된 구조였는데 우연히 재성과 유경이 옆자리가 됐다. 그 반대편에 순이가 앉았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 수진이 회덮밥을 나눠주며 활기차게 이야기를 이끌었다. 어제 케이블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오후에는 커피숍을 어디로 갈지. 재미는 라면에 소주를 한 잔 따랐다. 준혁은 핸드폰을 잠깐 들여다보다 내려놓았다. 그때 순이가 유경에게 말을 건넸다. 형수님, 어제 저녁에 형님이랑 뭔 얘기 나눴어요? 유경이 젓가락을 멈추었다. 분위기가 순간 조용해졌다. 재성이 순이를 바라보았다. 순이는 자연스럽게 물은 것처럼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어젯밤에 복도에서 뭔가를 보았던 것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아침 식사 자리에서부터 두 사람의 시선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던 것인지도. 유경이 말했다. 아, 그게. 유경이 재성을 보았다. 재성이 말했다. 순이 씨, 이건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요? 순이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다들 있는 자리에서 왜 못해요? 준혁이 아버지와 새어머니를 번갈아 보았다. 수진이 긴장한 얼굴로 라면 그릇을 내려다보았다. 재민이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무슨 일이야? 순이가 말했다. 어젯밤에 형수님이 형남 방에 갔다 온 것 같은데 재민 씨는 알아요? 재민이 유경을 보았다. 뭐? 형 방에 갔어? 유경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여보.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금 설명해. 재민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평소에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남자였는데 그 낮아진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재성이 입을 열었다. 재민아. 형, 유경이가 형 방에 밤에 왜 간 거야? 오해하지 마라. 오해는 무슨 오해? 설명을 해야 오해를 안 하지. 식당 안이 조용해졌다. 옆 테이블의 사람들이 힐끔 보았다. 재성이 조용히 말했다. 다 먹고 나서 얘기하자. 지금은 아니야. 형. 재민의 목소리가 커졌다. 준혁이 몸을 앞으로 당기며 말했다. 작은아버지, 아버지가 지금은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재민이 준혁을 보았다.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재성을 보았다. 순이가 말했다. 저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재성이 순이를 바라보았다. 순이 씨. 왜요? 당신이 오해할 만한 일이 없어요. 그냥 유경 씨가 나한테 아버지에 대해 할 말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요? 응. 그게 왜 밤에 형수님이 방에 와야 해요? 재성이 잠깐 눈을 감았다. 그 질문에 화를 낼 수가 없었다. 순이의 입장에서 이상하게 보이는 건 당연했다. 그녀가 예민한 게 아니었다.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는 눈을 뜨며 말했다. 오늘 저녁에 다 얘기할게요. 모두한테. 지금은 밥이나 먹자. 분위기는 그 이후 완전히 가라앉았다. 아무도 말을 이어가지 않았다. 수진이 한두 번 가볍게 화제를 바꾸려 했지만 반응이 없었다. 재민은 소주를 2잔 더 따랐다. 유경은 라면을 반쯤 남기고 수저를 내려놓았다. 재성은 밥을 다 먹었다. 맛이 느껴지지 않았지만 먹었다. 이럴 때 밥을 안 먹으면 더 힘들어진다는 걸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식당 밖으로 나왔다. 바람이 불었다. 재성이 재민을 불렀다. 재민아. 오늘 저녁 먹기 전에 우리 좀 얘기하자. 형이 할 말이 있다. 재민이 그를 바라보았다. 아직 표정이 굳어 있었다. 무슨 얘기?
중요한 얘기야. 재성이 말했다. 오해할 것 없는 얘기야. 그냥 우리 가족 얘기. 재민이 잠깐 형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느꼈을 것이다. 이것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것을. 형의 눈에 뭔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 재민이 짧게 대답했다. 칠막 진실의 선택. 오후 3시 호텔 로비 한쪽 소파에 재성, 재민, 유경 세 사람이 앉았다. 순이에게는 준영 내외와 커피를 마시고 오라고 했다. 순이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재성이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한테도 얘기할 거야. 조금 기다려줘요. 그 말에 순이는 마지못해 준영 내외와 함께 카페로 나갔다. 로비 소파에 세 사람이 마주 앉았다. 재성이 코트 안쪽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꺼냈다. 재민이 그것을 보았다. 그게 뭐야? 아버지 편지야. 재민의 눈이 커졌다. 아버지가 언제 쓴 건데? 8년 전. 돌아가시기 2달 전에. 재민이 유경을 보았다. 유경이 낮게 말했다. 여보, 아버지가 저한테 맡기셨어요. 형님한테 전해달라고. 재민이 입이 열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재성이 편지를 재민에게 건넸다. 읽어봐. 재민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그는 천천히 읽었다. 읽는 동안 그의 얼굴이 바뀌어 갔다. 처음에는 무표정하게 시작해서 조금씩 굳어지고 그리고 어느 순간 입술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편지 읽기를 마친 재민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재성이 기다렸다. 한참 후에 재민이 말했다. 형.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 재민아. 이게 사실이야? 아버지 편지를 왜 거짓으로 쓰겠어? 재민이 눈을 꽉 감았다. 그는 편지를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두 손이 그 위에 놓였다. 아버지가 왜 나한테는 말을 안 하셨어? 아버지는 이게 무거워서 못하신 거야. 죽으면서도 못하셨고. 그래서 편지를 남기신 거지. 형한테는 직접 주지도 않으셨잖아. 왜 형수한테 맡긴 거야? 재성이 유경을 바라보았다. 유경이 말했다. 여보, 저희 어머니가 형님 친어머니셨어요. 재민이 완전히 굳었다. 뭐? 제 친정어머니. 올봄에 돌아가신 오선희 어머니. 그분이 형님 생모셨어요. 형님 아버지가 어머니를 오래 아신 분이었고 어머니가 힘들 때 형님을 맡기셨어요. 재민이 유경을 바라보다가 형을 바라보다가 다시 유경을 바라보았다. 그럼 당신은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셨을 때부터요. 8년 전부터? 그걸 8년 동안 혼자 갖고 있었어? 유경이 입을 꽉 다물었다가 말했다. 말을 하면 가족이 흔들릴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형님이 알아야 한다고. 재민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긴 침묵이 흘렀다. 재성이 기다렸다. 재민이 손을 내렸다. 눈이 빨개져 있었다. 형. 응. 형은 어떡하려고. 뭘? 이걸 순이 형수한테도 말할 거야? 재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해야지. 가족들한테도? 그래. 재민이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면서 물었다. 왜? 이대로 묻어두면 안 돼? 재민아. 형. 이걸 다 알면 더 복잡해져. 아버지도 편지로만 남기신 이유가 있을 거야.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재성이 조용히 말했다. 나는 65년 동안 모르고 살았어. 재민이 멈추었다. 그 65년이 나쁘지 않았어. 충분히 행복했어. 아버지도 어머니도 나한테 잘해주셨고, 재민이 너도 좋은 동생이었고. 재성이 말을 이었다. 그런데 이제 알았잖아. 알고 나서 모른 척하면 그게 더 힘들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재민이 눈을 피했다. 형.
재민아, 형은 내 형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그 말에 재민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렀다. 그는 옆을 보며 눈물을 닦았다. 유경이 재민의 손을 잡았다. 재성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재성이 다시 말했다. 나는 아버지가 원망스럽지 않아. 형, 진짜야. 원망스럽지 않아. 물론 알고 싶었겠지. 하지만 아버지가 그 말을 못하고 사셨다는 건 그만큼 무거웠다는 거잖아. 그 무게를 혼자 지고 가신 거잖아. 재민이 고개를 숙였다. 유경이 눈물을 닦았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로비에 다른 투숙객들이 지나다녔다. 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가족. 짐을 끌고 가는 노부부.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재민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나 술 한잔 해야겠다. 재성이 작게 웃었다. 그래. 재민이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재성에게 돌려주었다. 재성이 그것을 받아 품 안에 넣었다. 재민아, 이제 가서 순이한테도 말해야겠다.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형이 알아서 해. 나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재성이 일어섰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순이에게 문자를 보냈다. 나 305호 방에 있어요. 잠깐 와줘요. 팔막 늦은 화해. 재성은 방으로 돌아와 창문 앞에 섰다. 동해 바다는 오후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번쩍이고 있었다. 파도가 느리게 밀려왔다 물러갔다. 갈매기 한 마리가 창문 앞을 스치듯 날았다. 그는 그 바다를 바라보았다. 오선이. 그 이름을 다시 소리 없이 불러보았다. 19살에 아이를 낳고 보낸 여자. 그 이후 60년을 살면서 멀리서 아들의 삶을 지켜본 여자. 국어 선생님이 됐다는 말을 듣고 기뻐한 여자.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없겠구나. 재성은 그 문장을 다시 생각했다. 그 여자는 이미 없다. 만날 수도 없고 무슨 말을 들을 수도 없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재성은 알 것 같았다. 이것은 만남이나 원망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이해의 이야기였다. 65년의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의 첫 페이지를 새로 읽게 된 이야기. 그 첫 페이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게 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살아온 65년을 바꾸지 않는다는 이야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순이었다. 재성이 문을 열었다. 순이는 들어오면서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들어와요. 재성이 순이를 소파에 앉게 했다. 그 자신은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는 코트 안쪽에서 편지 두 통을 꺼냈다. 순이 씨, 이걸 먼저 읽어봐요. 순이가 편지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으로 첫 줄을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금씩 표정이 달라졌다. 재성은 기다렸다. 순이가 첫 번째 편지를 다 읽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지를 읽었다. 다 읽고 나서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눈물이 흘렀다. 재성이 말하지 않았다. 순이가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여보. 응. 이게 사실이에요? 응. 아버지가 직접 쓰신 거예요? 응. 순이가 다시 눈물을 닦았다. 재성이 말했다. 당신한테 말하기 전에 정리하고 싶었어요. 어제 밤에 유경 씨가 전해줬는데 나 혼자 좀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못 주무신 거예요. 그래요. 순이가 편지를 접었다. 여보. 응. 이거 읽으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아버지가 이 말 못하시고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리고 형님도. 재성이 눈을 가늘게 떴다. 순이가 말을 이었다. 나는 처음에 유경 씨가 밤에 당신 방에 갔다는 얘기 듣고 이상한 생각했어요. 나쁜 사람이죠? 아니에요.
아닌 게 어딨어요. 의심을 했잖아요. 재성이 말했다. 당신 입장에서는 의심할 수 있지. 설명이 없었으니까. 그래도 순희 씨. 재성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순희가 고개를 들었다. 나는 여전히 박재성이에요. 그 말에 순희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렀다. 그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고 이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고 당신 남편이에요. 여보. 어디서 왔는지보다 어떻게 살았는지가 그 사람의 전부라고 아버지가 쓰셨잖아요. 순이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맞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두 사람은 잠깐 말없이 앉아 있었다. 순이가 먼저 일어났다. 그녀가 재성에게 걸어와서 재성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었다. 고생했어요. 재성이 그 손을 가만히 받았다. 저녁 6시. 가족들이 저녁을 먹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어제 갔던 횟집 맞은편에 있는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다. 수진이 분위기를 살피며 조용히 있었고 준혁도 어른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재성이 말했다. 다들 잠깐 밥 먹기 전에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모두가 그를 보았다. 재성은 잠깐 테이블 위를 바라보았다가 고개를 들었다. 어젯밤에 유경 씨한테 아버지 편지를 받았어요. 아버지라는 말에 재민의 턱이 흔들렸다. 재성이 말을 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편지였어요. 내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준혁이 눈을 깜빡였다. 수진도 조용해졌다. 재성이 천천히 이야기를 했다. 자신이 알게 된 것을 있는 그대로. 아버지의 편지 내용. 오선이라는 이름. 제주에서 살다 올봄에 돌아가셨다는 것. 유경의 어머니였다는 것. 이야기를 하는 내내 방 안은 조용했다. 준혁이 아버지의 얼굴을 보다가 눈을 내렸다.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다. 재성이 말을 마쳤다. 잠깐 침묵이 흘렀다. 준혁이 말했다. 아버지. 응. 아버지는 괜찮아요? 재성이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걱정과 안타까움으로 가득했다. 재성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괜찮아. 진짜요? 응. 어젯밤에 많이 생각했어. 충격이 없었던 건 아니야. 근데 재성이 말을 잠깐 멈추었다가 이었다. 나는 박재성이야. 그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고 그 할머니가 밥을 먹여준 사람이야. 내 아버지고. 준혁의 눈이 촉촉해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눈빛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재민이 말했다. 형. 응. 나한테도 한 번도 말을 안 했어. 아버지가. 어머니도. 그래. 형은 이게 억울하지 않아? 재성이 잠깐 생각했다. 억울하다는 건 뭘 빼앗겼을 때 쓰는 말이잖아. 나는 뭘 빼앗긴 게 없어. 재민이 눈을 감았다. 오히려. 재성이 말을 이었다. 아버지가 그 말을 못하고 평생 사셨다는 게 그게 더 안쓰럽다. 재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유경이 재민의 손등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수진이 조용히 코를 훌쩍였다. 준혁이 말했다. 아버지. 저도 몰랐어요. 근데요. 그가 잠깐 멈추었다가 말했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감사해요. 아버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재성이 아들을 바라보았다. 준혁이 계속했다. 그리고 그분도. 오선이 할머니도. 아버지를 보내주셔서. 그 말에 재성의 눈이 촉촉해졌다. 그는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다. 오선이가 편지에 썼다. 나는 그게 궁금했어.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책 읽어줄 때 어떤 기분이었어? 재성은 그 질문의 답을 지금 알 것 같았다.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면 말이 따뜻하게 전해지는 기분이 든다고.
글자가 공기를 타고 가서 다른 사람의 가슴에 닿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아마 그것은 오선이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지 못한 채 60년을 살았다. 재성이 대신했다. 그러면 된 거라고 재성은 생각했다. 밥을 먹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형부, 정말 강하신 것 같아요. 재민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우리 형이 원래 그래. 준혁이 웃었다. 아버지 원래 그러세요. 엄청 강한 척하면서 속으로 다 사귀시는 분. 재성이 말했다. 강한 척이야. 나도 힘들어. 그 말에 식탁에서 조용한 웃음이 났다. 순이가 재성에게 찬을 담아주었다. 재성이 그녀를 보았다. 고마워요. 순이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하늘이 어두워졌다. 속초의 밤하늘에 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었다. 식당을 나온 6명은 항구 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발걸음이 향했다. 항구에는 불빛이 켜져 있었다. 어선들이 조용히 물 위에 떠 있었다. 바람이 불었지만 춥지 않았다. 재성이 걸으면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이 바다를 아버지와 함께 봤던 건 40년 전이었다. 아버지가 그때 한 말.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보다 어디로 가는지가 더 중요한 거야. 재성은 그 말을 이제 완전히 이해했다. 어디서 왔는지를 알았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바꾸지는 않았다. 그는 그대로 걸어가면 되는 것이었다. 준혁이 옆으로 왔다. 아버지. 응. 저 앞으로 더 자주 연락할게요. 재성이 아들을 보았다. 바쁜데. 바빠도요. 아버지한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재성이 웃었다. 그런 생각하게 만들려고 이런 얘기한 거 아니야. 알아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다. 아버지와 아들이. 조용하게. 바람이 불었다. 바다 위로 파도가 희게 부서졌다. 재민이 형 옆으로 와서 나란히 섰다. 형제가 어깨를 나란히 했다. 말은 없었다. 그 침묵이 달랐다.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다. 너무 많은 것을 함께 알고 있어서 말로 따로 채울 필요가 없는 침묵이었다. 재성이 먼저 말했다. 재민아. 응. 고맙다. 뭐가? 그냥. 재민이 콧소리를 냈다. 형은 꼭 그렇게 말한다니까. 두 형제가 바다를 바라보았다. 별이 하나 둘 더 나타났다. 그 별빛 아래 가족이 함께 걸었다. 뒤에서 순이와 수진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유경이 재민의 팔을 슬며시 잡았다. 재성은 그 소리들을 들으며 걸었다. 그는 손을 코트 주머니에 넣었다. 주머니 안에는 편지 2통이 있었다. 아버지의 편지. 그리고 오선이의 편지. 그는 그것을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짚었다. 그 두 편지는 앞으로 오랫동안 그의 곁에 있을 것이었다. 가끔 꺼내 읽을 것이고 가끔은 꺼내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이 그냥 삶의 일부가 될 것이었다. 바다는 조용했다. 파도가 물러났다. 재성이 멈추었다. 그는 바다를 향해 섰다. 65년의 삶이 이 바다처럼 넓고 고요하게 뒤에 있었다. 그리고 앞에도 아직 바다가 있었다.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충분히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뒤에서 준혁이 불렀다. 아버지 뭐해요? 그냥 바다 보고 있어. 추운데 오세요. 재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다.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쪽으로 걸어갔다. 에필로그. 그 여행에서 돌아온 뒤 재성은 며칠을 조용히 보냈다. 책을 읽다가 멈추고 차를 마시다가 멈추었다. 그냥 창밖을 바라보았다. 생각이 많아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생각이 비워져가는 기분이었다. 오래 채워져 있던 무언가가 알고 보니 비어 있었고, 이제 그 비어 있음을 알게 된 상태랄까. 봄이 왔을 때 재성은 제주로 혼자 다녀왔다. 유경에게 오선이가 살았던 동네를 물었다. 그는 그 동네를 걸었다. 어떤 집이 그 사람의 집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냥 골목을 걸었다. 바람이 불었고 유채꽃이 피어 있었다. 돌담이 길게 이어졌다. 그는 그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특별한 일은 없었다. 그러나 걷는 동안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했다. 어딘가 먼 곳에서 누군가가 걸었을 이 길을 자신이 걷고 있다는 것이 묘하게 따뜻했다. 국어 선생님이 됐다는 거 유경이한테 들었다. 재성은 걸으면서 그 문장을 생각했다. 나는 잘 살았습니다. 하고 그는 소리 없이 말했다. 그 말이 어딘가로 닿을 것인지 아닌지 그건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말을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나았다. 그는 돌담길을 다 지나 바다 앞에 섰다. 제주의 바다였다. 속초의 바다와는 색이 달랐다. 더 푸르고 더 깊은 색이었다. 재성은 그 바다를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 돌아섰다. 공항으로 가야 할 시간이었다. 서울에서 순이가 기다리고 있었고 준혁이 저녁에 오겠다고 했다. 재성은 걸었다. 바람이 등을 살짝 밀어주었다. 그는 계속 걸었다. 이 이야기는 65세의 남성이 평생 모르고 살았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비밀이 아니라 그것을 알게 된 후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 생모의 편지는 각각 다른 감정의 결을 가집니다. 아버지의 편지는 죄책감과 사랑 사이, 생모의 편지는 그리움과 체념 사이. 그 두 감정의 끝에서 주인공이 찾는 것은 원망도 화해도 아닌 이해입니다. 시니어 청취자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도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한 이야기 혹은 듣지 못한 이야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이야기는 늦게 전해질수록 더 무겁고 그러나 더 소중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무게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